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이 공간에서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PC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강의를 또 보시는 분이 있겠죠. 우선 제 얘기부터 좀 시작할까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역 배우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65년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이 이야기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말하자면 구연동화 같은 거죠. 국어선 담임 선생님이 제가 국어책을 잘 읽는다고 나가보라고 해서 그 대회에 나갔다가 운 좋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어린이 시간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담당 프로듀서가 저를 눈여겨보고는 저를 캐스팅을 한 거죠. 은방울과 차돌이라는 프로에 차돌이로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역 배우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라디오로 시작했지만 TV 어린이 연속극이 그 당시엔 있었습니다. 똘똘이의 얄개전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고 또 성인 드라마의 아역으로 출연을 하고 60년대 아주 인기 있었던 장안의 화제가 됐던 일일 연속극이 있었어요. 시청률이 지금으로 치면 글쎄요, 한 7, 80% 되지 않을까요? 텔레비전 보급이 많이 안 됐지만 모든 가정에서 봤던 아시 또 여로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아역으로 등장하면서 소위 아역 스타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렇게 운 좋게 연기 생활을 시작해서 중학교 때는 중학생 역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생 역할, 또 대학에 들어와서는 대학생 역할, 또 청춘 멜로물의 주인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바로 대학에 들어와서부터 조금 배우라는 직업에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지금도 만족하는 배우라는 직업에 만족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역할이 돼서 무대에서 혹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나면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제 스스로 느끼죠. 그러면서 수익도 좋고 이게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되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배우라는 직업에 조금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다 좋은데 이 직업이 좀 수동적입니다. 말하자면 작가나 연출자나 프로듀서가 저를 캐스팅해야 제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좀 답답했어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제가 직접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 작품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새로운 각도에서 좀 만들어 보고 싶고 흥부전이 아니라 놀부전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그래서 연극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제작을 한 것이 1977년도니까 제가 만 20살 때죠. 신촌에 있는 조그마한 100석 미만의 작은 소극장에 그때 연극을 좋아하는 각 대학의 젊은이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제작을 시작했죠. 제작 정말 재밌더라고요. 배우할 때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재미와 또 보람이 있었습니다. 성취감도 있었죠. 근데 어려운 것은 배우는 내 역할 열심히 하고 개런티를 받으면 되는데 제작자는 이제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죠. 배우 스태프들한테 개런티를 줘야 하고 또 이런 공연장을 빌리기 위해서도 비용이 들어가고 조명, 음향 기재를 렌탈해야 되고 또 그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은 역시 티켓을 파는 거죠. 티켓을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해야 되고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정말 열심히 만든 건 좋았는데 결과는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고 서로가 만족했지만 경제적인 평가는 늘 적자였어요.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게 참 그 당시에 힘들었습니다. 공연도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문화 상품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만 해도 공연이라는 콘텐츠를 돈 주고 본다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극 제작을 했다고 하면은 다들 제 주변 사람들이 표를 사는 게 아니라 다 저한테 초대권을 달라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연극, 무슨 영화, 음악회는 다 초대권을 받아서 공짜로 보는 것. 저도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은 이걸 공짜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적자일 수밖에요. 서울에서 난 적자를 메꾸려고 지방 공연을 합니다. 대전으로, 광주로, 대구로, 부산으로. 그러나 그 당시 서울과 지방의 문화 격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말하자면 관객이 많지 않았어요. 서울을 떠나면 떠날수록 관객 수는 줄어들고 또 초대권을 달라는 사람 수는 더 많아지고 그러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뮤지컬을 제작하면서는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뮤지컬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만들고 싶은 연극이나 뮤지컬을 만들면서도 적자를 안 볼 수 있을까?
적자를 안 봐야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공연에 투자할 수 있는데 늘 적자를 보고 그러면 또 TV 주말 연속극 하나에서 빚 갚고 또 CF라도 하나 운 좋게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또 공연 제작하고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 결론은 왜 적자가 날까? 그 원인은 역시 시장이 작다는 거였어요. 관객이 적다. 시장이 작다.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돌면 더 이상 공연할 곳이 없는 이 작은 대한민국.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공연을 가지고 도쿄에 가서도 공연을 하고 베이징 가서도 하고 뉴욕 가서도 하고 로마에 가서도 하고 파리에 가서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큰 시장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놓은 세트에 다 만들어 놓은 의상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공을 들여서 만든 이 콘텐츠를 왜 이 작은 시장에서 공연하고 끝내야 하나. 더군다나 관객이 많지 않고 관객들이 제대로 된 티켓 값을 지불하고 공연을 본다는 마인드 자체가 없는 이 시장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다면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막상 세계 시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장벽이 언어였어요. 과연 한국말로 하는 연극을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공연한들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정말 한국어는 훌륭한 언어입니다. 또 한글은 정말 세계적인 문자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 좋은 글, 이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죠. 요즘 한류 덕택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그러나 아직도 세계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죠. 한국어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잘하신다고 해도 한반도를 비행기 타고 벗어나면 아무도 여러분의 말을 못 알아듣죠. 바로 이 언어 장벽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음악이나 미술이라면 상관없는데 스토리를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연극과 뮤지컬에서 해외에 가서 한국어로 공연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찰리 채플린. 이 사람은 100여 년 전에 그 당시 위대한 발명품인 영화, 그 영화의 스타였습니다. 물론 무성 영화였죠. 그 당시 기술로는 필름에 사운드 트랙을 넣을 수 없어서 소리가 없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관객들은 너무 신기했죠. 활동 사진이라고 그랬죠. 사진만 봐왔는데 그 사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진 안의 인물이. 이것만으로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찰리 채플린은 그런 눈요기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스토리와 철학을 담은 무성 영화를 만들었고 전 세계적인 무성 영화 스타였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무성 영화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채플린을 좋아했고 채플린의 영화를 사랑하고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언어의 문제 없이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모두가 다 채플린의 영화를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바로 비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언어가 없는 공연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공연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공연을 만들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죠. 외국에 가서 경쟁력을 갖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뭐 우리 언어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비언어를 택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악조건이 너무 많죠. 자금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브로드웨이나 영국의 웨스트엔드의 공연 프로듀서들이 나보다 못한 게 뭘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프로듀서나 런던의 웨스트엔드 프로듀서가 저보다 노하우도 많고 또 자금도 풍부하겠지만 저만큼 동양을 잘 알지는 못할 테고 나만큼 한국을 잘 알지는 못하겠죠. 그렇다면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소재의 독특함으로 그 벽도 넘어보자. 그래서 제가 택한 소재는 사물놀이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물놀이는 타악이죠. 장구, 북꽹가리, 징을 두들기는 우리 고유의 타악입니다. 저는 연극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사물놀이를 어떻게 드라마로 만들 수 있을까? 말씀드렸듯이 사물놀이는 두들기는 건데 타악인데 연극은 우리의 일상을 또 우리의 인생을 무대 위에 옮겨놓습니다. 그걸 보고 관객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감동도 받습니다. 어쨌든 무대 위로 우리의 일상을 옮겨놓는 거죠. 사물놀이가
두들기는 장구복 꽹가리 징을 두들기는 타악 연주라면 우리 생활 공간에 두들기는 게 많은 곳이 어딜까? 저는 부엌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엄마가 칼로 도마를 그 다다다다다 두드리시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소리 나는 날은 저녁 반찬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 주방이라는 공간. 그곳에는 당연히 요리사들이 있겠죠. 또 주방이라는 공간과 요리사라는 캐릭터는 전 세계적인 보편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요리사든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모자를 쓰고 전 세계 어느 식당의 주방이든 다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 보편성을 갖고 있는 장소, 보편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한국의 사물놀이라는 이런 독특한 문화적 유산을 융복합시킨 비연호 공연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난타였습니다. 난타는 97년 10월에 한국에서 초연을 했고 그리고 99년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가서 전 세계인에게 이 작품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제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바로 브로드웨이에서 난타의 첫막을 올렸습니다. 물론 비언어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딛긴 했지만 꼭 그것만 갖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마케팅적인 노력도 필요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비언어 공연이었기 때문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죠. 세계 무대로. 난타는 지금까지 전 세계 58개국에서 공연됐습니다. 도시수로는 전 세계 318개 도시에서 공연이 됐고 누적 관객 수는 1,4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난타를 하면서 가장 큰 그 벅찬 감정을 느꼈던 게 바로 에딘버러에서의 첫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연을 했지만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은커녕 아시아 사람 하나도 없는 전부 외국인들, 서양인들을 놓고 첫 공연을 했을 때 과연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첫 공연이 끝나고 정말 놀랍게도 전 객석의 관객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아마 제 인생의 여러 벅찬 순간 중에 중요한 한 모멘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그런 벅찬 감정이 있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벅찬 감정을 느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2002년 월드컵 때였죠.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벅찼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한 25세 이상이라면 이 벅찬 감정을 다 공유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말 대한민국을 선호 외치면서 정말 한 골이 들어갈 때마다 부둥켜 안고 웃고 울고 전 국민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참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이런 광경을 앞으로 보기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무관중 축구, 무관중 야구를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근데 저는 무관중 중계를 보면서 이것 역시 새로운 넘버벌 콘텐츠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월드컵에 이렇게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언어가 필요 없는 1시간 30분의 기가 막힌 콘텐츠이기 때문이죠. 축구하는데 말이 필요 없죠. 야구하는데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 이제 무관중으로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으로, PC로, 텔레비전으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축구, 야구를 봅니다. 이건 수십 대의 카메라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축구 경기를 찍어서 편집해서 보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넘버벌 영상 콘텐츠죠. 어쩌면은 이제 모든 스포츠가 이런 중계, 넘버벌 영상 콘텐츠라는 관점에서 더더욱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도쿄올림픽이 올해 무산됐죠. 내년에 열릴지도 불확실합니다. 들리는 소문은 개폐막식조차도 무관중으로 치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2년 전에 치렀습니다. 제가 5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의 총감독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고민했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올림픽 개폐막 시도 공식 행사의 스피치를 빼고 나면 non-verbal 퍼포먼스, 비언어 퍼포먼스이기 때문이죠.
내가 20년간 난타를 전 세계에서 공연하고 업그레이드 해왔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올림픽 개폐막식이라는 넘버벌 퍼포먼스를 잘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은 여러 가지 악조건이었습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또 야외, 그 추운 겨울 야외에 지붕도 없는 그런 그라운드에서 개폐막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인문과 기술이 융합된, 그리고 어느 세계 언론 중에 한 곳에서는 흠 잡을 데 없다는 게 흠이다라는 과찬을 받을 정도로 성공적인 개폐막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올림픽 개폐막식도 하나의 넘버볼 콘텐츠였던 거죠.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글로벌한 세계적인 소통은 점점 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무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올 것이다 등등 아주 불길한 시나리오들도 많이 얘기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국제적인 교류, 물리적인 국제적인 교류는 소통은 더더욱 막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온라인에서의 세계 간의 소통은 오히려 더 활발해질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온라인의 소통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한류라는 이름으로 K-팝, K-드라마, 영화까지 우리의 콘텐츠를 이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쪽으로 이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의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지도 모르는 거죠. K-팝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K-드라마, 영화까지도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바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큰 상을 탔습니다. 그 이유,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글로벌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첫 단계는 우선 글로벌한 마인드와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그렇게 큰 상을 아카데미에서 탈 수 있었던 것은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 짐작이 되죠. 그가 만들었던 괴물이라든가 설국열차라든가 옥자라든가 이런 영화들은 바로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 영화였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파고든 영화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는 봉준호 감독의 의도를 볼 수 있었죠. 어쩌면 한국인의 정서에 꼭 맞는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들이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감독들이 그 능력으로 전 세계인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한 마인드와 시각을 갖고 영화를 만든다면 1,000만이 아니라 1억, 2억, 3억이 볼 수 있고 봉준호 감독처럼 아카데미에서 또 다른 트로피를 거머쥘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바로 글로벌한 시각과 글로벌한 마인드입니다. 난타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데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첫 걸음은 우선 세계 시장에 나가서 전 세계 극장을 대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글로벌한 마인드의 시작이었던 거죠. 어쩌면 코로나 이후 전 세계는 이제 더더욱 온라인으로 활발한 콘텐츠의 교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20억이 보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공중파나 지상파, 종편, 이 거대했던 미디어들은 이제 플랫폼에서 SNS에 밀려 하위로 밀려나고 있죠. 국내 상계 방송사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KBS, MBC, SBS를 시청하는 가시청자는 대한민국 국민 전부를 봐도 5천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유튜브는 20억의 인구가 보는 TV 채널입니다. 한국 사람도 약 3,300만이 유튜브 이용자들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유튜버가 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로 하는 우리의 정서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가시청자는 대한민국의 유튜브 사용자 3,300만이지만 전 세계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가시청자는 전 세계 유튜버 20억입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국내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이슈,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콘텐츠를 만들 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좀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면 이 세계상은 또 좀 달라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이 우주의 자그마한 별 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지구 중에 작은 대한민국, 꼭 여기서 평생을 보낼 필요가 있나요? 세계는 넓고, 그리고 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넘버벌만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방법이 있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넘버벌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마인드, 글로벌한 시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창의력을 갖고도 글로벌한 마인드와 글로벌한 시각이 없다면 국내 시장에 머무르고 말 수도 있죠. 어쨌든 넌버벌도 그렇게 글로벌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개의 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만들었던 난타나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 콘텐츠 수출로 어마어마한 돈도 벌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여러분의 창의력을 마음껏 코로나 이후 펼쳐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